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경상도 한적한 산골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에는 참으로 비범한 솜씨를 가진 붓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필수라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최필수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주를 보였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대로 붓을 만드는 장인이었는데 어린 필수는 아버지 일을 돕느라 붓 만드는 일을 어깨너머로 배우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의 솜씨를 훌쩍 뛰어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 녀석 도대체 누구 닮아 저리 손재주가 좋은고? 아버지는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답니다. 아들이 너무 일찍부터 재능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살의 어린 필수가 아버지 몰래 만든 붓 하나가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지요. 그날 서당의 훈장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 장터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붓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런 정교한 솜씨를 보았나? 이 붓은 누가 만든 것이냐? 훈장은 붓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털의 결이 한 올 한 올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서도 부드러웠으니 말입니다. 소인이 만들었습니다. 어린 필수가 수줍게 나서자 훈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거짓말 마라. 이리 정교한 붓은 10년 공력 없이는 만들 수 없느니라. 아니옵니다. 진정 제가 만든 것이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보여드리지요. 필수는 그 자리에서 새 붓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나비가 춤추듯 우아했고 붓을 다루는 솜씨는 노련한 장인 못지않았지요. 하늘이 내린 재주로구나. 이 일이 있고 난 뒤 최필수의 이름은 온 고을에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명성이 오히려 그의 운명을 바꿔놓고 말았지요. 필수는 점점 더 붓 만드는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붓 생각뿐이었지요. 그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걱정되었답니다. 필수야, 붓 만드는 일도 좋지만 내 또래 아이들처럼 글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버님, 저는 이것이 가장 즐겁사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붓으로 글 쓰는 이들의 기쁨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공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필수는 성장했고 그의 솜씨는 나날이 발전했지요.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부모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그리하여 맞이한 신부가 바로 운무댁이었지요. 운무댁은 얼굴이 달처럼 아름답고 마음씨 또한 고왔답니다. 그녀는 가난한 선비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바느질과 음식 솜씨가 뛰어났지요. 운무의 아버지는 시골 서당 선생으로 가난하지만 학문을 사랑하는 선비였답니다. 그는 딸에게도 글을 가르쳤는데 운무는 어릴 적부터 총기가 남달라 금세 한 시를 지을 정도였지요. 아버님, 제가 지은 시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봄바람에 나부끼는 꽃잎처럼 아버님의 사랑 속에 자라나니 이 몸이 비록 미약하오나 그 은혜 영원히 잊지 않으리. 허. 우리 운무가 벌써 이런 시를 짓다니.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운무가 16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친척 집으로 가게 된 운무는 매일 밤 달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님, 어머님, 이제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운무는 달빛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지나가던 마을 노인이 그 모습을 보았지요. 저 아이를 좀 보아라.
부모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절이 부지런하니 앞날이 창창하겠구나. 이 말이 마을에 퍼지면서 운무의 평판은 날로 좋아졌고 마침내 최필수의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여보, 저 아이를 우리 며느리로 삼으면 어떨까요? 글도 알고 바느질도 잘한다는데. 최필수의 어머니는 운무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하필 그때 붓을 만드느라 정신없는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우리 필수가 저리 붓만 보고 살면 어쩌나. 현숙한 아내를 얻어 좀 달라져야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운무는 20살의 최필수와 혼인하게 되었답니다. 운무는 처음에 남편의 재주를 크게 감탄했지요. 여보, 당신이 만드신 붓으로 글을 쓰면 글씨가 절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남편의 무심함은 깊어만 갔고 운무의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답니다. 그녀의 방에는 달빛만이 찾아들었고 그 달빛 아래서 그녀는 옛 시구절을 읊조렸지요. 달님아, 너마저 나를 외면하려나?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운무댁의 한숨 소리는 날로 깊어만 갔고 최필수의 붓 만드는 솜씨는 더욱 정교해져 갔지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나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네. 늦을 테니 기다리지 말고 자게. 이런 대화가 그들의 전부였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보다 더 쓸쓸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복사꽃이 한창 필 때였지요. 운무댁은 여느 때처럼 툇마루에 앉아 꽃잎이 흩날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계시오. 그때였습니다. 뒷집 총각 강칠수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 코울리게였던 그 아이가 어느새 훤칠한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아이고, 칠수로구나. 무슨 일이냐? 붓 하나 사러 왔습니다요.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좋은 붓이 필요합니다. 운무댁은 그를 골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골방은 최필수가 정성 들여 만든 붓으로 가득했지요. 이리 좋은 붓은 처음 보는데요. 칠수가 붓을 살피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눈빛에서 어릴 적 천진함이 그대로 묻어났지요. 값은 얼마입니까? 에구, 공짜로 가져가거라. 대신 부탁이 하나 있구나. 운무댁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내 발목을 좀 주물러다오. 그저께 삐었는데 아직도 쓰시는구나. 예? 아니, 제가 어떻게 발목을... 왜, 내가 무서워서 그러느냐? 발목이나 좀 주물러달라는데 그리 겁을 내고 그러나. 이 발목만 좀 더 주물러다오. 운무댁은 긴 한숨을 내쉬며 종아리를 더 드러냈습니다. 고쟁이 자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살결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지요. 칠수의 두툼한 손이 그 살결 위를 조심스레 어루만졌답니다. 여기가 아픈 게요. 그래, 바로 거기구나. 아이고, 시원하다. 골방의 공기는 점점 더워져만 갔습니다. 운무댁의 긴 한숨과 칠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오갔지요. 아침에... 쉿! 아무 말도 하지 말거라. 둘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는 순간 뜰 앞에 복사꽃이 바람에 흩날렸답니다. 그들의 거래는 그렇게 깊어만 갔지요. 칠수는 운무댁의 집을 나오며 자신이 쥐고 있는 붓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대가 없이 얻은 최필수의 명품 붓이었지요. 이런 좋은 붓을 어찌 써야 할까? 그는 붓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털 하나하나가 고르고 윤기가 흘렀으며 대나무 손잡이는 묵직한 중량감이 느껴졌지요. 칠수는 먹을 갈아 붓글씨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어이구, 이건 정말 글씨가 저절로 써지는 것 같구나. 칠수는 이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붓을 자신이 혼자 쓰기엔 아까웠지요. 그러던 중 서당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또 붓이 부러졌네. 이 싸구려 붓은 한 달도 못 쓰는구나. 그러게 말일세. 좋은 붓을 쓰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구만.
칠수는 문득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이 붓을 반값에만 팔아도 불티나게 팔리겠구나.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지요. 허나 이게 최필수의 붓이란 걸 알면 큰일 날 텐데. 이렇게 며칠을 고민하던 칠수는 마침내 결심을 하였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당 근처를 서성이다 친한 하구 하나를 불러냈지요. 이복의 동수, 자네에게만 특별히 보여줄 게 있네. 이게 무엇인가 했더니 붓이었는가? 이걸 다 어디서 구한 겐가? 동수는 칠수가 내민 붓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칠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지요. 내가 아주 특별한 경로로 이걸 얻게 되었다네. 얼마나 좋은 붓인지 한번 보겠는가? 동수는 칠수가 건넨 붓으로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이건 최필수의 붓이 아닌가? 쉿, 조용히 하게. 자네 말이 맞네. 이것은 그 유명한 최필수의 붓이라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네. 어찌 이런 붓을 구했단 말인가? 칠수는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경주 장터에서 장사꾼을 만났는데 그자가 이 붓들을 아주 싸게 파는 거야. 최필수가 빚을 갚으려고 헐값에 넘긴 것이라더군. 그럴 리가. 최필수는 붓 하나에도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던데. 그러게 말일세. 하지만 이게 최필수의 붓인 건 확실해. 한번 써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동수는 다시 한번 붓을 들어 글씨를 써보았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스치자 먹물이 고르게 퍼지며 아름다운 필체가 그려졌지요. 정말 명품이구나. 이런 붓을 얼마에 파시는가? 자네는 친구니까 반값에 주지. 하지만 이건 비밀이야. 어딜 가서도 최필수의 이름은 절대 꺼내지 말고. 그야, 당연하지. 이런 붓을 이 가격에 살 수 있다니. 이렇게 해서 첫 거래가 이루어졌답니다. 동수는 그날로 붓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서당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수 글씨가 요즘 달라졌다더군. 그러게 말일세. 붓 하나 바꿨다고 저리 솜씨가 달라지다니. 동수의 글씨가 달라진 것을 본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칠수를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칠수 형님, 저도 그 붓 하나만 구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복의 칠수, 나도 하나만 구해주시게. 칠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이고, 그게 말이야. 붓이 많지 않아서 말이다. 제발 부탁하네. 내 값은 얼마든지 쳐주겠네. 그러지 말고 다음에 내가 장터에 가면 더 구해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시게. 칠수는 이제 더 많은 붓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다시 운무댁을 찾아갔지요. 아지매요. 칠수 왔소. 또 붓이 필요하구나. 운무댁은 그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서로를 알 만큼 알게 된 남녀의 은밀한 기색이 어려 있었지요. 이번에는 10자루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0자루라. 그만큼의 값을 치를 수 있겠느냐? 아지매가 원하시는 대로 다 채워드리지요. 그날 밤 골방에서는 또다시 한밤의 거래가 이루어졌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골방의 창호지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다가 둘이 되기를 거듭했지요. 이렇게 해서 칠수는 더 많은 붓을 얻었고 서당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거래가 이어졌답니다. 하지만 욕심이란 게 채울수록 더 큰 구멍이 되는 법. 이복에 요새 서당 학생들이 모두 최필수의 붓을 들고 다닌다더구만. 그러고 보니 다들 그 좋은 붓을 쓰고 있는 것을 봤소. 다들 그 비싼 붓을 어떻게 구했단 말이오? 서서히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당 훈장이 학생들의 글씨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답니다. 이 붓끝의 섬세한 결을 보니 이것은 분명 최필수의 붓이 아니던가. 훈장은 학생들을 하나둘 불러 신문하기 시작했지요. 이 붓 어디서 구한 것이냐? 그것이... 어서 실토하지 못하겠느냐? 붓의 생김새를 보니 최필수의 붓임이 분명한데 어찌 이리 많은 학생이 그의 붓을 가지고 있단 말이냐?
결국 한 학생이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칠수를 통해 반값에 그 붓을 구했습니다. 뭐라고? 반값에? 훈장의 눈이 번쩍 커졌습니다. 최필수의 붓은 워낙 귀해 대감들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반값에 팔리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지요. 칠수를 당장 불러오너라. 칠수가 서당으로 불려왔을 때였습니다. 내 놈, 이 붓들을 어디서 구했느냐? 그게 경주 장터에서. 허튼 소리 말아라. 최필수의 붓은 오직 그에게서만 직접 구할 수 있다. 어디서 이리 많은 붓을 구했는지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사실 저희 외사촌 어른께서 집현전에 계시는데 쓰지 않고 남는 붓들이라 하여 저에게 주셨나이다. 칠수는 진땀을 흘리며 변명하여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수의 변명이 석연치 않았던 훈장은 그날 밤 최필수를 찾아갔지요. 최 선생, 자네 붓이 서당에서 반값에 팔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예? 그게 무슨... 게다가 그 장사를 하는 자가 다름 아닌 자네 뒷집에 사는 칠수일세. 최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간 들리던 아내와 칠수의 소문이 떠올랐지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최필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간 아내가 유독 붓이 있는 골방을 자주 드나들던 일, 뒷집 총각이 부쩍 자주 보이던 일들이 떠올랐지요. 내일 장터에 한번 나가보시게. 이제 장터에서도 자네 붓을 판다고 하더구만. 훈장의 말에 최필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최필수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칠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장터 구석에서 한 상인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그 총각 붓이 참 괜찮더만. 오늘은 안 나왔나? 그러게 말일세. 최필수의 붓을 반값에 판다고 하니 이상하다 했지. 최필수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놈이 감히 내 붓으로!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진 최필수는 그대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당에는 칠수의 신발이 놓여 있었지요. 이런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 감히 내 집안에 발을 들여! 최필수는 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답니다. 아니, 서방님.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길? 운무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칠수에게 붓을 건네고 있었고 칠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였습니다. 이 천하의 부끄러운 것들! 이 몹쓸 놈! 내 붓도 모자라 내 안에까지 탐냈단 말이냐! 최필수는 분노에 차서 방 안에 있던 붓들을 마구 집어던졌습니다. 먹이 사방에 튀고 붓이 여기저기 나뒹굴었지요. 서방님, 뭔가 오해를. 이건 단지. 입 닥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느냐! 운무댁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칠수는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답니다. 내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 최필수가 칠수를 향해 달려들려 하자 칠수는 그대로 골방을 뛰쳐나가 달아났지요. 이 일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답니다. 운무대기 뒷집 필수와 눈이 맞았다는구먼. 그것도 모자라 붓까지 뒤로 빼돌렸다네. 게다가 필수놈은 그 붓으로 장사까지 했다는구먼. 이웃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운무댁은 더 이상 마을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답니다. 칠수는 그날로 마을을 떠났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 후 최필수는 아내를 내쫓으려 했지만 마을 어른들이 말렸답니다. 자네가 아내를 너무 홀대한 탓도 있지 않은가? 그래, 부부연이란 게 그리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결국 운무댁은 집에 남게 되었지만 그들 부부 사이는 영영 회복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붓 하나로 시작된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지. 느티나무 아래 모인 노인들은 이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었지요. 최필수는 그 후로 더욱 붓 만드는 일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의 붓은 여전히 명품이었지만 그 붓 끝에는 쓸쓸한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답니다. 운무댁은 끝내 남편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요. 남편과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그들은 마치 남남처럼 지냈답니다. 봄이 올 때마다 담장 너머로 피어나는 복사꽃을 보며 운무댁은 한숨만 내쉬었다고 하네요.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으로 무서운 것이야. 한순간의 달콤함이 평생의 쓴맛으로 남았구나.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한양 근교의 어느 마을에 장수라는 어른이 살았습니다. 장수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판단력과 지혜로 이름을 날렸지요. 그의 집안은 원래 양반 가문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았지만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며 살림을 꾸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수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굳건히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개척했지요. 장수가 20살 무렵 그는 부모님이 남긴 빚과 몰락한 가문의 이름을 되살리기 위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상황을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정하는 습관을 가졌지요. 망설이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판단이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했지요. 한 번은 장터에서 한 상인이 귀한 약재를 팔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모두 가격이 비싸다며 망설였지만 장수는 단숨에 모든 약재를 사들였습니다. 그는 다른 상인들이 눈치만 보는 동안 약재를 싸들고 떠났고 며칠 뒤 그 약재의 가치가 10배로 뛰어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봐라. 가장 먼저 손을 뻗은 사람이 이기는 법이다. 장수는 약재를 팔며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품질보다 속도와 실행력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한양에서 값싼 농기구를 대량으로 들여와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을 때도 그의 물건은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빨리 물건을 확보하고 팔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물건도 빨리 팔지 못하면 그건 쓸모없는 물건이다. 장수는 늘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방식을 정당화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스며든 철학이었지요. 장수의 빠른 판단은 종종 무모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의 실행력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장수는 망설임이 없어. 게다가 한 번 잡으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존경 반, 두려움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장수에게는 외동딸 이화가 있었습니다. 이화는 어머니를 어린 시절의 여의었지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속에서 곱게 자랐지요. 그녀는 어질고 현숙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한 번은 마을의 한 아낙네가 장터에서 잃어버린 돈 주머니를 찾아 울고 있을 때 이화는 자신의 비단 손수건에 싸둔 동전 몇 잎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걸로 우선 급한 불부터 끄세요. 잃어버린 돈은 꼭 찾으실 겁니다. 이화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 두고두고 회자되었습니다. 이화는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그녀가 지은 치마는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요. 이화 낭자가 만든 옷을 입으면 한양 대감댁 부인처럼 고와 보인다니까. 아낙네들은 서로 이화가 만든 옷을 사려고 줄을 섰습니다. 장수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윗감이 문제였지요. 장수는 딸 이화에게 걸맞은 신랑을 찾는데 누구보다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는 결단력 있고 믿음직한 사윗감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높은 기준 때문에 좋은 인연들이 모두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 번은 과거에 장원급제한 김진사의 아들이 혼담을 청해왔지만 장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네, 지금 당장 내 딸과 혼인하고 싶은가? 장수가 물었을 때 그 청년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먼저 예를 갖추어 양가에서 상의를 한 후에. 사내 대장부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다니. 자네는 안 되겠구먼. 이 얘기는 없던 것으로 하시게. 장수는 결단력이 없다는 이유로 단칼에 거절해버렸지요. 이 일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다 이완왕자가 시집도 못 가고 처녀 귀신이 되겠구먼. 쉿,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게. 장수 어른 귀에 들어가면 경을 칠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수가 마을 뒷간 근처를 지나가다 한 젊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허리띠가 풀리지 않자 단칼에 허리띠를 잘라버렸습니다. 장수는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 결단력 있는 사내로구먼.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박돌쇠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돌쇠는 이천 마을에서 장사를 하는 청년으로 성격이 급하고 결단력이 뛰어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물건을 팔 때도 망설이는 손님을 보며 소리치곤 했습니다. 사시려면 어서 사고 말려면 마시오. 이리 시간 끌면 장사 못하겠소. 그의 성격은 마을 사람들에게 번개 돌쇠라는 별명을 얻게 했지요. 한 번은 한 손님이 물건 값을 깎으려 하자 돌쇠는 화를 내며 물건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값을 깎으려면 다른 데 가시오. 나는 그런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소. 그의 이런 태도는 손님을 불편하게도 했지만 동시에 그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장수는 돌쇠를 주막으로 데려가 술 한 잔을 나누며 물었습니다. 자네, 장가갈 생각은 있나? 장가요? 그거야 당연히 가야죠. 어서 장가 들어야 아이도 낳고 가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수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이화와 혼인하는 게 어떻겠나? 돌쇠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지금 당장 혼례를 치르면 어떻겠습니까? 장수는 딸 이화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화야, 내가 드디어 사윗감을 찾았구나. 판단이 빠르고 결단력 있는 자라.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게다. 하지만 이화는 그 말에 놀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성급하신 건 아니십니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요. 허허,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다. 이런 사윗감은 하늘이 내린 인연이란다. 너도 만나보면 알게 될 게야. 이화는 아버지의 고집을 알기에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쇠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성미가 급하다 못해 번개 같다더니 과연 그게 결단력인지 무모함인지 알 수 없구나. 장수는 돌쇠를 사윗감으로 정하고는 혼례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서두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쇳불도 단김에 빼는 법이야. 그는 단호히 말하며 이틀 뒤로 혼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평소 장수 어른의 고집을 알기에 다들 묵묵히 준비를 도왔습니다. 장수 어른 말씀이니 뭐 어쩌겠어. 우린 돕기만 해야지. 이화는 방 안에서 한숨을 쉬며 유모에게 조용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유모님, 아버님께서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어찌 하루아침에 결정될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화를 바라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아버님께서 늘 결단력 있는 분이시니 이번 일도 심사숙고하신 결정일 겁니다. 너무 염려 마세요. 하지만 이화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모, 그분의 소문을 들어봤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던데. 정말 그런 분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 차 있었고 유모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떤 길이든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께서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유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께서 워낙 믿음직하다고 생각하셨으니 그러셨겠지요. 너무 염려 마세요. 하지만 이화의 불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화는 그런 걱정을 품은 채 홀레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홀레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을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홀레 소식을 떠들었고 아낙네들은 신부댁으로 몰려와 꽃장식을 도우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이화 낭자가 시집을 간다니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어디 있겠어? 한 아낙이 이렇게 말하자 다른 이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하필 신랑감이 번개 돌쇠라니 좀 걱정이 되긴 하는구먼. 장수는 마당에서 분주하게 사람들을 지휘하며 잔치상 준비를 도왔습니다. 자, 떡은 저쪽으로 옮기고 술동이는 신방 옆에 놓아두게. 시간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하네. 그의 목소리는 힘차고 단호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걸 지켜보고 있었지요. 장수 어른은 왜 이리 서두르시는지 모르겠네? 이런 잔치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시긴 하는 건가? 이화는 유모와 함께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거울을 들고 머리를 정돈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모님, 왜 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할까요? 유모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아가씨, 혼례 전에는 누구나 떨리는 법이지요. 너무 걱정 마세요. 모두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이화의 불안한 눈빛은 여전히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혼례를 축하하러 모였습니다. 돌쇠는 붉은 관복을 입고 떡 벌어진 어깨를 자랑하며 서 있었지만 그의 성격은 여전히 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절차가 느립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대례를 주관하던 예관은 그의 성화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이복의 돌쇠, 절차라는 게 다 있는 법일세. 조금만 기다리시게. 그러나 돌쇠는 기다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의 성급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키웠지요. 저 성격으로 신부를 잘 보살필 수 있을까? 장수 어른께서 이번에는 너무 성급하셨던 거 아니오? 혼례는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날 밤 신방에서 터졌습니다. 돌쇠는 첫날 밤부터 이화에게 아이를 당장 가져야 한다며 다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차분했지만 곧 조급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임자. 이제 혼인도 했으니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하지 않겠소? 시간 끌 일은 아니오. 그는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리며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다는 태도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화가 서방님, 모든 일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라며 조용히 만류했지만 돌쇠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지며 이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떼요? 혼인했으면 자식을 낳는 게 당연하지. 그런 걸 미룬다는 건 이해할 수 없소. 그의 성급함은 단순히 결단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참을성이 부족한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첫날 밤인데 어찌 이리 서두르십니까? 그리고 당장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이화가 차분히 말렸지만 돌쇠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혼인까지 했으면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하지 않겠소? 얼른 자식을 낳으시오. 이화는 그의 태도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방에서의 소란은 장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장수는 신방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귀를 기울이며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는 급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걸음을 내딛는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에 이게 무슨 소란이란 말인가?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신방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이화의 흐느낌과 돌쇠의 고성이 그의 가슴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장수는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전날 밤에 이게 무슨 짓이더냐? 장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돌쇠를 꾸짖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인지 아는가? 그러나 돌쇠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장인어른, 자식을 낳아야 가문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첫날 밤을 치렀으니 당연히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자꾸 저렇게 뜸을 들이고 있으니 복장이 터지겠구려. 얼른 따님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시오. 그의 태도는 장수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장수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성급히 결정을 내린 것이 화를 불렀구나. 결단력 있는 줄 알았더니 무모한 놈이었구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번개 돌쇠라더니 그 성격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구먼. 이화 낭자가 안쓰럽구려. 장수 어른도 이번에는 판단을 잘못하셨지. 결국 돌쇠는 장수와의 갈등 끝에 집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집을 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혼례까지 치르고 날 이렇게 모욕하시다니 저는 더는 이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방의 불빛은 꺼지고 이화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장수는 마당을 서성이며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장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말없이 돌쇠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둘렀던가. 결단력 있는 사윗감이라며 너무 성급했구먼. 그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신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화가 눈물로 얼굴을 적신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장수는 딸의 곁에 앉아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화야, 너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다니. 이 아비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항상 내 빠른 판단만이 옳다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살다가 딸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수는 마당을 서성이며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빠른 판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다니.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돌쇠가 떠난 자리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혼례 이후의 소란에 대해 조용히 수군댔습니다. 장수 어른도 이번엔 크게 실수하셨지? 결혼은 그렇게 서둘러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러게. 성급한 선택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번에 어르신도 깨달으셨겠지. 그들의 말은 장수에게도 들려왔고 그는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실수가 마을을 시끄럽게 했소. 앞으로는 신중히 판단하겠소. 시간이 지나면서 장수는 이화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성급히 사윗감을 찾지 않고 딸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화야, 이번엔 내가 직접 내 인연을 찾아보거라. 아버지는 내 선택을 믿겠다. 그의 말에 이화는 놀랐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끼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뒤 한양에서 학문에 매진하던 선비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 마을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화와 그 선비는 마을 잔치에서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한 호감을 키워갔습니다. 선비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화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낭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돌쇠와는 대조적으로 이화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장수는 이 둘의 관계를 천천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고 딸이 자신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결국 이화와 선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혼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혼례는 서두르지 않은 만큼 더 많은 축복과 축하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장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화야, 아버지가 오늘 깨달았다. 혼인은 결단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진정한 인연이 되는 법이더구나. 이화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저희는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후로 장수는 자신의 성급했던 결정을 교훈 삼아 마을 사람들에게도 조언하곤 했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야. 서두르기보다 천천히 살피는 게 더 큰 지혜란다. 특히 인연은 말이지. 신중히 선택해야 오래가는 법이지.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 그의 실수는 오히려 더 큰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화와 선비는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장수는 그런 딸과 사위를 보며 마음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두고두고 전해 내려오며 성급한 판단의 위험과 인내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